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미국과 소련은 무려 44년이라는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국가의 갈등은 미소 양국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 전 세계를 양분하는 하나의 시대였는데 소위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은 소련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소련은 미국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무기 분야의 발전을 꾀했는데 이때 기술력으로 가장 진보한 분야는 아마도 우주 진출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우주로 진출하느냐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가장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낸 국가는 소련입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해 지구를 돌아 궤도에 오르는 데 성공했고 한 달 뒤에는 스푸트니크 2호가 개 한 마리를 태우고 우주로 떠났다 돌아왔죠. 그리고 마침내 4년 뒤 1961년 4월 12일에는 인류 최초의 인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 1호 발사에 성공해 가장 먼저 우주에 진출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한 발 뒤처지기는 했지만 미국 역시 유리 가가린의 우주비행 이후 3주 뒤 앨런 셰퍼드 중령을 태운 머큐리 3호가 우주 탄도비행에 성공했고 1963년까지 총 6개 우주선에 7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워 머큐리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소련보다 먼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앞서가기 시작했고 바야흐로 대우주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달은 물론 우주 곳곳을 관측하고 있으며 지구 주변을 뱅뱅 도는 수많은 인공위성과 그 기술들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는 단순히 우주를 관측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우주 진출을 꿈꾸고 있죠.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는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으로 발사체, 우주선, 소형 인공위성 등을 만들어 페이로드 발사 대행, 위성 인터넷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 꿈꾸는 목표는 간단합니다. 장기적으로 화성에 인간이 거주 가능한 도시를 건설해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식민지화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즉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국가 단위에서 우주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것이 이제는 민간이 우주를 개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주 개발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무기가 된 것이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5차 산업혁명은 우주기술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주도적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 상공사 500km의 저궤도 공간에 군집위성 수천 기를 띄워 위성 인터넷과 통신,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됐습니다. 나아가 자원의 보고인 달을 희소자원 개발과 첨단 생산 거점, 우주 개척의 중간 기지로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우주 발사체 분야는 시장의 90%를 점유한 스페이스X를 필두로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등이 주도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오늘은 대우주 개척 시대 활약을 예고한 우리 기업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3월 5일 오전 7시 스페이스X가 쏜 팰컨 9 로켓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안에는 초소형 위성 53개가 실렸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컨텍의 오름셋입니다. 오름셋은 가로 세로 각각 24cm, 높이 50cm의 16유닛 크기의 초소형 위성으로 무게는 25.7kg입니다. 오름셋은 약 90분 주기로 지구를 돌며 고도 500km의 궤도에서 다양한 파장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지상의 1.5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해 한 번에 14km 폭의 지역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오름셋은 로켓에서 사출 후 약 15분 만에 위성 상태를 확인하고 첫 교신에 성공했고 이후 약 한 달간의 테스트를 거쳐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보한 영상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국방, 농업, 해양, 항만, 재난관리와 같은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 실용위성의 영상 데이터 판매권을 보유한 컨텍 자회사 CES를 통해 오름셋의 위성 영상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죠. 2015년 설립된 컨텍은 1세대 우주 스타트업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 9개국에 10개의 지상국을 보유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지상국을 15개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성희 컨텍 대표는 오름셋 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민간 영역으로 우주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컨텍은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주기업 중에는 아시아 유일,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운 기업도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에서 자체 개발한 25kg급 큐브 위성 옵저버 1A가 그 주인공인데요. 작년 11월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어 쏘아 올린 이 위성은 가로 세로 각각 20cm, 높이는 40cm로 원하는 지구 영상을 하루 한두 차례 촬영해 지상으로 보냅니다.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과 유사한 가로 40km, 세로 14km로 너비 1.5m 이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를 통해 산림 면적의 변화를 비롯해 건물과 선박, 자동차의 움직임도 포착 가능합니다. 작년에 발사되어 부산항, 두바이, 애플 사옥 등을 찍어 보내오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사실 25kg급 지구관측 위성을 직접 개발,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분석 등 전 과정을 외주 없이 자체 기술력으로 수행한 건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 나사는 소형 위성 기술 동향 보고서 2023년판에 나라스페이스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위성을 크기별로 3유닛 이하, 6유닛, 12유닛, 16유닛 이상 등으로 나눠 각 20여 개 위성 기술이나 세부 스펙을 분석하는데, 나라스페이스는 옵저버 1A호로 16유닛 이상급 위성 발사 기업 대상에 포함됐죠. 2023년에는 총 24개 기업이 포함됐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것으로 24개 기업 대상 중 22곳이 북미와 유럽 기업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호주 기업이었습니다. 이 중 적외도 비행 기술력의 성숙도 부문에서 검증 완료 인증을 받은 곳은 나라스페이스를 포함해 12곳에 불과했죠. 국내 위성 기업이 해당 보고서에서 검증 완료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나사는 2013년부터 전 세계 소형 위성 발사 성과를 모니터링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북미, 유럽 국가 기업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정보가 제한적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아시아 국가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죠. 초소형 위성 분야에 특화된 나라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의 위성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하고 있어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의 성과도 눈부십니다. 위 두 업체가 인공위성이었다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입니다. 스페이스X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건 로켓 재사용 기술 덕분입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말 그대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나면 추진체를 회수해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이를 독자 개발 중인 기업으로 200kg 이하 인공위성을 지구 상공 500km 안팎으로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수직 이착륙 시험을 실시해 성공했는데, 시험기체 블루웨일 0.3은 고도 100m까지 수직으로 올라 정지 비행 후 정해진 위치로 수직으로 착륙했죠. 발사체 이착륙 기술은 인공위성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발사체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내년에는 독자 개발한 완전체 소형 발사체 블루웨일 1 발사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죠. 페리지는 한 달 뒤 5월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블루웨일 1 상단을 활용한 준궤도 시험 발사에 나서 발사체를 목표 고도까지 실어 나르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심수현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각 요소 기술에 대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검증은 다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주 진출 분야에서 엄청난 후발주자입니다. 1969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2022년에야 다누리 달 탐사선을 보냈고 임무 궤도에 성공했죠. 약 50년이 뒤처진 겁니다. 다만 후발주자라고 포기하지 않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도전 중에 있고, 보시다시피 위 기업 중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대기업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20년, 30년 후에는 스페이스X처럼 우주산업 분야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 위 기업들 중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우주개발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온전히 기업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을 넘고 지구를 넘어야 하는 일이기에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연구가 중단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까지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17-2021년 기간 새로 진입한 우주기업이 1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2026년까지 창업기업을 130개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펀드와 보증, 보험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주기업 인력도 7,317명에서 2026년까지 36.7%를 늘려 1만 명까지 확보할 계획인데요. 또한 2025년부터 12대 전략 기술을 포괄하는 미래 중점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할 예정이며, 특히 우주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래 우주경제 주춧돌 확보 사업을 통해 핵심 부품, 소자 국산화 및 공급망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기업의 총 매출액을 2026년까지 4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1950년대 우주시대가 열렸을 때 한국은 막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제대로 된 국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지만, 반세기 만에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미국이 인간을 달에 보내고 20년 뒤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우주 개발은 선진국보다 20년이나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발사에 성공했죠. 인공위성과 달궤도선 다누리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비록 후발주자지만 한국은 분명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쓸 것이고, 그 기적을 쓰는 인고의 시간을 디시멘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